네,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학교를 잘 키워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도 특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AI 분야에 하여튼 인재들을 뭐 파격적인 정말 월 뭐 연봉 1,000만 원 이상을 준다 이렇게 해서 막 모집하고 이런 센세이션이 지금 일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 쪽 AI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기존에도 물론 이제 아까 3개 정도 분야에 특화를 해서 이제 특별히 AI 쪽에 좀 이런 어떤 코스를 해서 특성 인재를 좀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미 이제 저희가 IT, AI 트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AI는 티어리, 이론이 아니고 AI를 적용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의 AI는 AI에 관한 이론적 측면이라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진실할수록 그것을 토대로 나오는 인공지능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학교가 그것과 관련된 기술 교육을 할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그 빅데이터와 AI와의 관계, 또 이것을 연결하는 IT 기술과의 관계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AI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그 적용 기술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IT, AI 트랙이 따로 있고 또 학교에서 교사들이 AI를 어떻게 그 학교 교육에 적용해서 더 나은 교육을 만들 것인가, 더 나은 교육을 도구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유스 포럼이라고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특정 주제를 두고 디베이트를 시키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글로벌 유스 포럼에서.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자매 학교들이 대표를 파견하고 걔네들하고 이제 겨루는데 작년부터 계속 주제가 이제 AI 관련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선도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대 감사합니다. 혹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데일리군뉴스 김진규 기자인데요. 제가 이거 대한학교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좀 드리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초반에 이제 목사님께서 뭐 대한학교가 막 난리하는 뭐 그런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는 대한학교 하면은 소위 말하면 상위권 부유층이 갈 수 있는 학교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갈 수 없는 학교. 내 아이를 대한학교에 가서 좀 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이런 아이로 교육하고 싶어도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뭐 학비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좀 많이 주어서 많이 혜택받고 많은 좀 가난하더라도 이런 아이들도 좀 대학교에서 좀 공부를 해서 그래서 좀 더 큰 인재로 쓸 수 있는 상대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같은 고민인데요. 사실 대한학교가 많은 등록금을 받을 수 없는 원인 제공자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1인당
정부 교육비 지출 평균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립학교에 재학하면서 한 학생당 평균 2천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안학교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위헌이다. 아니 더군다나 저희 학교처럼 정부가 인간인 학교에는 왜 외면하냐? 정부가 공식 교육기관 인정해놓고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비난을 고스란히 대안학교가 받고 있어요. 그 귀족학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학생 한 명당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데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주거나 신용, 예를 들면 점심값 정도, 뭐 교복비 정도 그거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정부가 쓰는 돈에 비하면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 프로젝트, 정부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응모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뭐 조금씩 이렇게 도움받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모든 대학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에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건강한 쪽으로 논의가 됐어요. 건강한 쪽으로 논의가 됐다는 거는 대안학교가 천차만별이니까 정부가 표준 조직을 주고 표준 편제를 정부가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표준 편제 몇 명까지는 교장 한 명, 교감 몇 명, 무슨 교과교사 몇 명, 뭐 그 행정교사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쓰는 거는 더 편제해서 쓰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내고 그 표준 편제 안에서 그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데는 그대로 정부가 인건비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필수 교과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 정부가 이미 공립학교에서 충분히 그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어려우면은 누리과정처럼 아예 교육 급여로 줄 수도 있지 않나. 어떤 학생이 공립학교를 포기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아예 교육급여, 소위 바우처로 해라. 그러면은 지금 누리과정에서 아이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성분들? 그때가 다 지나셨는가요? 네. 어쨌든 얼마씩 주잖아요. 한 아이에 대해서 얘가 그걸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든지 알아서 부모가 결정하는 것처럼 대안학교나 또 이런 어쨌든 정부 그 공교육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 아이에게 1년에 교육비를 1,000만 원 주던가 2천만 원 주던가 하여튼 정부가 정해서 주면 그거를 가지고 그 대안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이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었어요. 네, 되고 있어서 우리가 2025년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스탑되는 이런 사달이 생겨가지고 아마 곧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대하긴 한 2026년쯤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육급여 바우처 개념으로 하려니 경쟁력이 약한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학교를 학생들이 몰리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우처는 이런 또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표준 편제에 의해서 인정된 학교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를 주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정부나 국회가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원칙 주기는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여야가 같이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정권이 어떤 거에나 상관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교회 납치입니다. 차진태 기자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입시 진학 결과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연결시켜서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사실 글로벌 선진학교는 그동안 이렇게 매번 간담회 때마다 그 굉장한 입시율을 자랑을 하셨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의문은 오히려 공교육에 있는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가 입시에 더 특화가 됐고 또 아이들과 학부모가 오히려 입시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 어쩌면은 그 사실 이렇게 말이 공교육이지 그들이 가장 사교육의 영역에 더 가깝기도 하거든요. 대학 입시를 위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입시율과 그러니까 학교의 입시율과 글로벌 선진학교의 좋은 학교를 들어간 입시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결정적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반대로 사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생들은 공교육 영역의 학교를 다닙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정부 지원을 그렇게까지 받아서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 재정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 공교육이 오히려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을 착안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부분이 없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큰 틀에서는 10년 단위로 교육과정 개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혁신을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저희는 5년 단위로 해요. 더 발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글로벌 선진학교하고 그렇게 정부가 더 조직적으로 교육하는 공교육하고의 입시 결과가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 첫째는 이제 그 효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는 이거는 이제 교육행정 공부하는 분들 다 압니다. 실제 교육 재정의 한 3분의 1은 교육행정했어요. 교육부 운영하고 교육청 운영하고 뭐 이런 데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가령 시골에 학생이 3명인데 선생이 10명이에요. 선생만 10명이 아니고 교사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건물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효율적 측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 학교 왜 문 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국회의원이 있다든가 저는 우리 지역의 학교를 어떤 학교도 문 닫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구호가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닫고 통폐합해야 될 학교가 수석해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한 30-4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뭐 교장님 왜 계세요? 도대체. 예를 들면 이제 교장만 있는 게 아니고 교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비효율적 측면이 정치적 이유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측면이 크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원의 열정이에요. 요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최소의 간섭만 하려고 해요. 괜히 더 깊이 들어갔다가 호되게 혼나니까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그냥 신용만 하는 측면이 크죠. 그래서 교사들도 자괴감을 느끼고 일찍 그만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부모보다 더해요. 정말 저는 그 자부합니다.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왔나 싶을 정도로 물론 몇 번은 좀 나갔으면 싶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진짜 부모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힘이죠. 특히 크리스천 학교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기주도가 되고 누가 간섭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성과를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은 일반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학습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게 불만이라서 학교 그만두는 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아니 밖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 갔다 와서 막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해도 뭐 인석을 할까 말까 하다는데 이놈의 학교는 맨날 놀라 그러지 뭐 무슨 행사 있지 축제 있지 뭐 맨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는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애도 실제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풍토가 그런 학습 위주로 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큰 행사할 때 학부모들에게 제가 야단치는 게 늘 뭐냐면 너무 애들 그렇게 달달 볶으려고 그렇게 요구하지 마라. 뭐 그러려면 그냥 일반 학교 들지 왜 여기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늘 하는 멘트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자님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JTB 한반도 방송의 전수기입니다. 국내적으로 봐서도 많은 대학들이 학생 수가 모자라서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로벌 선진학교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요. 대외적으로 이 대학,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그 위협적인 그 저항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학교도 보면은 90%가 외국 사람이 들어오고 10%가 한국 사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외국 가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고 이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성공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 교육을 하면 100이라 치면 외국에는 400 내지 500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선진학교가 한 200에서 300 정도 경계에서 가지 않겠나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킬 때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외국이 중요하지만 그 대학을 졸업해서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까지 그 부분까지 선진학교가 그까지 리서치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약 20명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보다 그 졸업생들을 추적 관리하는 게 이제 우리 학교 특징이에요. 목사님들 신방하듯이 제가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점검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대학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학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각 세계 각국에서 졸업한 이후의 행적을 보면 좀 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흥분될 정도예요. 일부 이제 학생들이 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좀 도태되는 학생이 있지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언론에서 제가 좀 의심 가는 게 있는데 언론은 반대로 나더라고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국내에 와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 보면 설 자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그 선호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소위 이제 스카웃이 돼 가는데 뭐 예컨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BTS. BTS의 국제 마케팅 담당.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곳곳마다 또 뭐 현대자동차에서 최연소 과장 뭐 이런 것도 타이틀 거머쥐고 뭐 구글, 페이스북 또 뭐 하여튼 세계적인 기업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학생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3년 차에 독일 사람 중소기업의 부사장 대우가 됐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말하자면 이제 투자 대비로 굳이 본다면 야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얻는 거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부모들 놓고 얘기할 때는 전에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육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흥분된 상태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이 저출산 시대의 학생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텐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뭐 막 엄청나게 몰려와서 뭐 경쟁률이 몇 대 몇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충원율이 높은 편에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에 정부가 저희 학교 같이 이렇게 기숙사를 잘
확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비자를 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국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유지하는 데 따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그 출신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서 정말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본국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황색깔 책자가 있는데요. 본문 스토리 책자를 좀 넣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지금 이제 졸업생이 배출이 됐는데요. 다 담지 못했지만 여러 학생들의 스토리를 좀 담아서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네, 회장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필승학생 임병래 기자입니다.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을 외국에 보낼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국내 대학 중에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있는데 국내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글로벌 선진학교가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신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데, 첫째는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는 절대 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절대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을 9단계로 나누어서 1등급, 2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아이들이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끼리 적이 되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 잘해도 결과적으로 이걸 등급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절대 평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 잘하면 모두가 1등이잖아요. 다 A풀이면 다 A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국내 대학에서는 이 성적 평가를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국내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등급 체제를 바꿔내면, 이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막 엄청 서로 도와줘요. 우리가 이제 그 피어 튜터링이라고 이런 식으로 동료 간 이제 학습 도움이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아이들은 진짜 너무 잘 지내요. 서로 도와주면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고 이런 좋은 분위기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상대평가 체제로 바꿔버리면 학교 분위기가 되게 아주 나빠지겠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대학은 대체로 수능 베이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국제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수능 베이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수능 베이스로 가는 순간 완전 입시 학원처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놓고 막 애들 그냥 잡들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역량 위주, 스팀 교육이라는 게 이제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그 정부 기관으로서 융합 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걸 채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입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교육 정책이 이런 융합적 사고를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하자고 한다면 입시 체제도 우리 같이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이게 이제 변별이 있어야지 되겠는데, 이 성적이 제일 변별력이 좋잖아요. 딱 100점 단위에서 쫙 점수가 나오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켜서는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 스팀 교육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스팀 교육으로 대표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비즈 스쿨이에요. 학생들이 직접 이런 물건을 아이템을 내가지고 설계해서 제작해서 팔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설정하는 과정부터 다양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물병 하나만 해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고, 물병 크기가 바뀌어야 되고, 물병 재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마켓을 해보는 거죠.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고 제조하는 모든 그 이론들을 아이들이 익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융합적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즈스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비즈스쿨은 한국의 탑이에요. 이게 한국의 탑이면 거의 세계적인 탑입니다. 이 교육 체계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저희가 교사 교육을 시키는데 재작년에 과테말라에서 1000명 이상, 작년에 몽골에서 1000명 이상 공립학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육 연수를 시킬 테니까 모여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카자흐스탄에 할 예정입니다. 계속 이제 수천 명의 그 교육이 좀 낙후됐다는 지역에 찾아가서 이런 앞선 교육을 연수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융합교육에 있어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팀 융합교육의 두 번째가 뭐냐면 R&E입니다. Research and Education. 그러니까 애들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거를 다 논문을 써서 논증하고 그렇다라고 명제를 결론을 내는 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요즘 대학원도 논문 안 쓰고 석사 주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는데 언제 수능 공부합니까? 그런데 저는 수능으로 잘 훈련된 아이들보다 얘네들이 사고력에 있어서 훨씬 앞선다고 보는 거예요. 당장 좋은 대학교 간판을 얻지 못하겠죠, 한국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이제 없으시죠?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네, 폐회기도 해주시고 마칠 텐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촬영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폐회기도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계 기자님들과 학교가 대교한 이래로 계속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론을 펼치며 한국 교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우리 교계 언론인들이 저희 학교에 대하여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보도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육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탁월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교계 언론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시간을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